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로봇택시가 유럽에 진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데 이어서 중국 자율주행 기업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중국 자율주행 기업이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손잡고 중동의 로봇택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로봇택시의 세계 시장 공략이 무섭습니다. 세계 자율주행차 경쟁 구도는 미국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바이두 이렇게 양강 체제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혀서 로봇택시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전략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택시의 기술 개발 상황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린 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또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2,600선 지켜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예. 네, 오늘 코스피 0.89% 하락했습니다. 23포인트 떨어지면서 2,603.4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났고요. 개인만 나홀로 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2,600선을 계속 하향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작은 0.5% 13포인트가 하락한 2,613선에서 출발한 후에 계속 낙폭을 키웠었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도 2,600선 하향 이탈했다가 다행스럽게 마감가는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 대부분 보면 1% 안팎의 비교적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1.56% 네. 1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710선까지 지수가 밀려났습니다. 오늘 증시는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여파로 투자 심리가 대폭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지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모두 마감한 후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이었던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들 스탠다드앤푸어스와 피치는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최고 단계에서 내린 상태였고요. 마지막 남은 게 무디스였는데 네. 무디스까지 결국 강등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예산 적자 확대가 미국 정부의 차입 증가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장기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도 지출과 수입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디스가 정부 부채 때문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미 재무부에 따르면요, 미국의 이 국가 부채 지난 15일 기준으로 약 36조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 740조 원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인 거죠. 네. 미국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대규모 감세를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드는 그 수입을 관세로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지출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재정 적자를 좀 줄여나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시장에서는 네, 역부족이라는 기류가 강하고요. 네. 최근에 또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세제 법안, 그러니까 감세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 차례 거부되긴 했는데 이 감세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네.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국가 부채는 2조 5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의 감세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한 국가에 있어서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더군다나 네.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이제 한 단계 내려갔다. 이거는 일단 금융신작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당장 우리 오늘 증시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일단 꼬리표 같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금융부터 뭐 실물 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는 미 국채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꼽히는 미 국채 신용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오를 여지가 큽니다. 우리 개인도 신용 평가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수가 낮으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네. 은행에서 이 정도 점수면 더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도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라고 하면 네. 해외 기관들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국채를 팔 거면 예전에 3%만 준 금리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3.5%는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미 국채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나 달러와 같은 미국 전반적인 금융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 자산을 팔고 떠나버리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정말 금융시장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 특히 이제 미국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얼마나 미치게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지금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그 신용등급 떨어지고 국채금리 부담이 큰 상태에서 감세안을 미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네. 그 조사 결과 2차로 내놓은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뉴스로는 일단 확인했습니다만요. 네. SK텔레콤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라는 것과 함께 예. 개인정보가 1차 조사 때는 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게 이번에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 조사에서는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중에서 뭐 호응 가입자 서버라든지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를 포함한 유심 정보 4종이 이제 유출이 된 건데 2차 조사 결과에서는 감염 서버가 일단 18대가 더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받은 서버가 총 23대로 늘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2대의 서버가 네.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와 이런 개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네.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탈취됐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휴대전화 복제,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서버가 일단은 노출이 된 거니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해커가 해킹을 위해서 악성 코드를 심었던 게 네. 3년 전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됐어요.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로 이번 2차 조사 결과에서 특정이 됐고요. 네. 조사단은 이제 방화벽에 이제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작년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이 기간에는 이제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악성 코드가 설치된 아까 시점, 최초 시점 네. 2022년 6월 15일부터 그러면 지난해 12월 2일까지 네. 그때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그 기간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네. 지금 포렌식 작업을 거친다고는 하는데 로그 기록이 삭제돼 있기 때문에 완벽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그 해커가 새로운 그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웹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웹셀? 예, 이것도 이제 네. 신종 악성 코드인데 이 웹셀 등을 포함해서 총 25종의 악성 코드가 심긴 것으로 또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조사단은 이제 앞으로 다음 달 말까지 윈도우 서버라든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지금 국가정보원은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진행 중인데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뭐 2달간 닭고기 수출 중단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네, 이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의 몬치네그루 지역의 한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브라질 당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닭고기 수출국에 일시 금수 조처를 내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7일부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지역이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의 60%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브라질에 대한 닭고기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당장 수입 대체를 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한국이 전체 닭고기 수입량이 5만 1,100여 톤이었는데 이 중 80%가 넘는 4만 5천여 톤을 브라질에서 들여왔거든요. 네. 이 공급이 지금 일시에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브라질산 닭고기 같은 경우는 치킨 전문점이나 식당, 단체 급식소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닭강정 같은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사태가 네. 이제 일단 장기화될 경우 예. 식탁 물가까지도 들썩거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이죠. 바이두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겠다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선점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래 자동차 시장을 두고 미중의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는 자율주행 분야. 자,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자동차학과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오늘 이 학과가 이름이 더 확 와닿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로보택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눈에 띄던데 일단 바이두가 유럽과 중동에 진출하는 데 이어서 우선 미국 그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미국 승차 공유 기업이잖아요. 우버와 함께 일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네. 예. 네. 우버가 중국의 이제 주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들하고 협업을 갖다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글로벌 로보택시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일단은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체들을 좀 열거해 보면 모멘타, 포니, AI, 위라이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래서 네. 각자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시스템을 우버의 플랫폼에 얹어서 통합해서 쓰겠다는 거죠.
혹시 예. 청취자들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충전기마다 그 카드가 각각 있어야 되거든요. 충전기 회사별로. 그런가요? 너무 저안 번거롭고요. 타봐가지고 어플도 제가 안 그렇고요. 갖고 있어서. 예, 네. 앱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버의 통합 플랫폼 하나에서 다 이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네. 로봇택시 서비스를 보이겠다는데 가장 빠른 곳이 모멘타인데 벤츠가 투자한 회사예요. 네. 내년에 유럽에서 이 로봇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강남에서 심야 운행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요원이 탑승할 예정이고요.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네. 그다음에 포니 AI도 도요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중동 지역에서 우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네. 위라이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외에 15개 도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우버가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18개 기업이나 됩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런 18개 기업들의 각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우버 앱 하나로 통합해서 편리하게 쓰겠다는 게 메인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중국 기업 3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죠? 중국 기업 중에서 네. 모멘타, 포니 AI, 위라이드. 이게 다 중국 기업인데 중국 투자는 기업이죠. 각각 그 벤츠에서도 일부 지분 가지고 도요다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 외에도 비아디하고도 협업 중이에요. 네. 그러면 우버가 18개 기업과 현재 상태에서 협업 관계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네. 그중에 4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란 얘기죠. 그러네요. 22%고요. 중국 시장에선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 네. 일단 전기차 전 세계 판매 보면은 62에서 65%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를 보면 중국 네. 기업이 절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로봇택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네.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네. 로봇택시라고 해서 우리 마징가제트나 뭐 아톰이 사람을 등에 업고 뛰는 게 아니고요. 네. 로봇이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 사람과 똑같이 네. 인지, 판단, 제어를 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각종 센서로 주변 상황을 보고 컴퓨터 이슈가 판단을 해서 네. 가속 페달, 핸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혼자 가는 거고 사람이 운전 중간에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뒷짐지고 자도 되는 스스로 데려다주는 이것을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택시라고 하면 네.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이렇게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과 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게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고 중국은 다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적이거든요. 예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보조금 아예 안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각국 나라의 어떤 정보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가장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타봤거든요. 네. 어떠냐면은 일반 택시 탈 때보다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더 걸린다고요. 무척 늦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심야에 타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끼어들고 상황 있죠. 우리 갑자기 사람이 탁 튀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데서 시간 지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늦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 택시조합에 자문하는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로봇택시가 시범 운영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게 현재 택시조합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하죠. 일자리를 네. 뺏기니까 네, 네. 그 아주 극심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결론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택시 기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요, 자기네 생계 걱정된다고 하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진행하는 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라는 게 있어요. 일단 좀 정부 그렇죠. 일에 이렇게 불만을 막 드러내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일자리를 줄 거라는 또 그렇죠. 기대도 뭐 있겠죠. 막연한 기대. 원래 그 사회주의라는 게 시스템이. 그렇죠. 시스템이 네. 내가 굶어 죽게는 안 할 테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네. 시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기업들이 중국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바이두도 세계 각국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세계 15개 도시에서 지금 로봇택시를 상용화한다고 하던데요. 상용화할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유럽 터키에서 이제 아폴로 고라는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스위스와 협업해가지고 연내 올해 안에 유럽에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네. 터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심한 게 미국이죠. 전기차도 어느 정도 시장을 뺏길 것 같고 더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택시를 중국이 석권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아주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중동 등으로 기술 규제를 회피하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아폴로고는 이미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 1,500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네. 홍콩- 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뭐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도 두 번. 그러니까 횟수가 1,500만 건이나 됐다고요? 상당히 네. 많은 개수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면 거의 국민 4명당 1명 이상이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용해봤다. 네. 상당히 큰 수치고요. 예. 홍콩, 아부다비 등에서도 이제 시범 운행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바이두의 현실입니다. 자율주행하면 일단 규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게 전기차,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가 메인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네. 나중에 블루오션에서 국내 자국 기업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거든요. 이번에 미국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네. 자율주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어가지고 핸들과 가속 페달 이런 게 아예 없는 네. 완전한 5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출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원래 안전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핸들,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어야 된다는 기본 규정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3천억 달러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앨런 머스크가 기부하면서 네. 한 행정축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교통부에서 예. 주별로 산재해 있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규. 예. 네. 하나의 예를 든 게 자율주행 시스템 네. 아이다스가 달려 있거나 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들은 네. 사고가 좀 발생하거든요. 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철저하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편하게 좀 개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해로운 법규라는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렇지요. 누구한테 해로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네, 표현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핸들, 페달 이런 거 의무 부착 조건도 완화해주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돌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9%가 오를 정도로 상당히 큰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하면은 거의 미국과 중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미국은 구글의 웨이모가 선점하고 있는 1등이죠. 건가요? 1등인가요? 네. 전 세계 2023년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분석을 통하면 웨이모가 1등이고요. 부동의 네. 1위입니다. 네. 미국 기업인데 모비라이가 2위고요. 그다음에 3위가 중국의 바이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등부터 10등까지를 쭉 열거했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의 협업도 미국으로 카운트한다면 네. 6개 기업이 미국이고 4개 기업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중국과 미국이 같이 견인을 하는 거지 미국이 앞서 있는데 중국이 따라간다는 개념이 이제는 아닌 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테슬라 로봇 택시는 그러면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오스틴면 텍사스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2007년에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갖다 모바일 시대를 열은 것처럼 이제 로봇택시 시대를 열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게 그 산업과 우리 사회 어떤 판을 바꾼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소유에서 이제 구독으로 좀 바뀐다. 구독을 바뀔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졌다라고 하면은요 네. 주거 환경도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에 주차장 둘 필요 없죠. 최근에 1층에 주차장고 다 지하에 들어가 있죠. 네, 네. 완벽한 자율주행이다.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하천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집에 때 오면 내린 다음에 되니까. 보내고 네. 핸드폰으로 아침 내린 다음에 7시 보낸다고. 반까지. 그죠? 예. 그럼 일괄 주차를 하면서 그곳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청소하고 하는 관리 서비스까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가 바뀐다. 예,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도심지에는 아예 차량이 존재하지 않고 그럼 비상용 차량 몇 대만 도시 있으면 되는 설계라든가 거죠. 인프라에 다 달라지는 영향을 거죠. 미치겠네요. 아파트의 주차장을 지하로 2층, 3층 안 파고 도시 외곽에 공영 주차장 타워로 쓴다.
한다면 네. 아파트 건축비 얼마나 세이브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을 파는 게 더 어려우니까. 훨씬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물류라든가 운송 산업에도 많은 혁신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어떤 타코미터나 운영 시스템을 봐서 몇 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벌금을 내고요. 하루에 최대 몇 시간 미만 운전해라. 왜? 피로도가 누적되면 사고 원인이 집중력.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완전 해소되면서 24시간 물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 정말 획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전성은 전 그게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안전성보다는 이제 자국 산업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라는 네네, 게 네네. 지금 웨이모에서도 시험 운영되고 있는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콜된 적이 있다면서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안정성에서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업데이트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정성 부분이 현재 이미 3번 정도의 리콜이 있었어요. 2024년 2월에는 네. 한 400대 가지고 웨이모가 운영했던 때거든요. 근데 견인 중이던 픽업 트럭을 뒤에서 충돌합니다. 그다음에 24년 6월에는 한 네. 670대로 차량 대수가 늘어났었는데 네. 이 무인 로봇 택시가 전화기, 공중전화 박스, 전봇대 이런 이런 것을 데가 구분 다- 못하고 들이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구분을 못하고 인식을 못한 거겠죠. 그러다가 올해 5월입니다. 네. 올해는 121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거든요. 네. 도로 장벽, 체인이나 게이트 같은 경우를 충돌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그 웨이모의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인간 운전자 대비 부상 사고율이 81% 줄어들었다. 인간은 착각이나 이런 운전자의 사고 대비. 네. 그건 맞는 얘기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5% 정도가 차량 결함이고 95%가 운전자의 착각이나 실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발진 추정 사고 같은 거 주장하는 네네. 거 보면은 네. 대부분 차량의 결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 결함에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람의 오판이 더해져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카운트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운전자의 착각은 미미한 사고에 그칠 수 있는데 네. 이런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착각은 네. 정말 심대하고 아주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속력을 때문에 줄이지 않고 전봇대가 확 그렇죠. 박아버리 그러면 큰 사고일 수도 있지 우리가 않습니까?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음주운전은 비몽사몽이지고 반응은 늦지만 보다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네. 졸음운전은요 눈을 아예. 감고 가죠. 근데 시속 110km면은 1초에 30m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는 6배, 일반 도로에서 3배 높다. 똑같은 네. 얘기라 예. 로봇택시가 고장이 난다? 예. 불안감은 이루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도 합승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합승이 이미 불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택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합승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요금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코스를 가가지고 여러 명이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카풀하듯이 구독제로 한 달 내내 나는 요 자리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회사까지를 네. 매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그런데 그 코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탄다든지 회사에서 같이 모인다든지 집에서 네. 모인다든지 네. 이런 합승이 가능해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보다 더 나아간 서비스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다소 불편해도 50% 싸게 해줄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다소 불편해요? 자,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네. 여의도 KBS 앞으로 택시 부를 겁니다. 서울역으로 택시 타고 가겠죠? 네. 그런데 앱에 뜹니다. 뭐라고요? 야, 국회의사당 역까지만 좀 걸어올래 500m? 거기 아. 4분위에 지나가는 차가 있어. 아 그렇게까지 그걸 돼요? 타고 서울역 앞이 아닌 서부역에만 내리면 내가 50% 아니 싸게 서부역에서 해줄게. 횡단보도 건너면 그렇죠. 서울역이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앞이니까. 내 목적지에 약간의 어휴. 거리인데 좀 멀면 더 여기서 싸고. 가면 한 12,000원, 3,000원 나올 텐데 50%면 괜찮죠. 가야죠. 걸어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이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확 줄여주는 획기적인 네. 서비스들을 이미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네, 그래요. 근데 아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차는 결국은 데이터 전쟁인 것 같아요. 아까 네네. 처음에 그 사고도 네. 한번 그렇게 나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사고는 또 피하고 네, 하면서 그렇죠. 그 많은 데이터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정말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네. 부분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제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고 분명히 견제하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전기차도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나 이런 걸 견제하려고 미국이 막 노력을 하다가도 전체 광산이나 소재를 중국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중국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네, 똑같아요. 자율주행 테스트 누적 주행거리를 보면 미국의 웨이모의 주행거리가 1억 6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2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40% 정도 데이터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약 1.5배까지 됩니다. 네. 거기다가 AI 학습 얼마 전에 뉴스 떴죠. 훨씬 싼 칩을 가지고 네네. 미국의 AI와 유사한 성능을 낸다. 네. 이런 것들로 가속화한다면 빠른 기술 발전으로 미국을 바로 능가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게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좀 암울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누적 주행거리 테스트가 5천만 킬로 정도로 중국의 약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각종 규제가 네. 자율주행 서비스나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하나, 강남에서 로보택시 심야에 운행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주행은 당연하지만 네. 무인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무조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자율주행 4단계, 5단계가 기술이 도입돼도 네. 우리나라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으면 초고령화 사대에 진입했는데 노인 피하기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예. 유치원이나 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길을 다 피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럼 얼마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어. 좀 선도적으로 기술을 반영을 해서 좀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다소 좀 막혀 있고 기술보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다소 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중국에서 타보셨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중국도 도심 안에서 아주 도로가 잘 정비된 데서만 탑니까? 아니면 좀 낙후된 시골 아니면 꾸불꾸불한 복잡한 대표적인 시장통 이런 그렇죠. 데도 가나요? 대표적인 10개 도시에서만 타봤는데 제가 주로 탔던 건 공항이나 호텔 같은 반듯한 도로 위주였고 예. 뭐 고의적으로 시장이나 골목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서 시범 운영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좀 좁고 그 교통량이 예. 많고 도로 환경이 복잡한 데가 많아서 그렇죠. 처음에 들어와도 조금 여러 가지 쉽지 시행착오가 있을 않을 것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골목길 같이 보행자하고 차량이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데서는 아마 무인 택시나 이런 거 운행 금지라고 큰 길 전용 도로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둔 그 패권 경쟁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아까 우리나라 여쭤보니까 좀 암울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뒤처진 게 아닌가 네네. 그렇고요. 이런 속도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선도해야지 미래 그렇죠. 먹을 거를 창출하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은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은요. 시장, 규제, 그다음에 자원, 기술력 네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초반에 상당히 앞서 있었죠. 네. 자원은 당연히 부족하고 시장도 좁고요. 그럼 남은 건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만드는 어떤 전문가나 정부기관이 좀 선도적으로 미리 네. 이런 방향으로 2025년, 30년에는 규제가 완성되겠다. 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화재가 아예 발생하면 안 되라고 규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고 놀랬죠. 일주일 후에 중국 기업이 얘기합니다. 소디움 배터리 우리 개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는 불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원 소재도 리튬보다 지구상이 훨씬 많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물론 단점도 네. 있죠. 에너지 밀도나 우리 건 불안난다. 결국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주고 일주일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 배터리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의 규제는 아주 면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만 아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기업 따로 정부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가지 말고요. 네. 그래야지 자국 산업이 보호될 수 있고 육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들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3.4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5.27%, 나스닥은 7.15%나 급등을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잘 마감이 됐고요. 뭐 주 초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인 이제 관세 인하에 합의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갔는데 거기서 AI 투자가 좀 많이 이제 발생했죠.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그 사우디에 반도체 칩을 이제 공급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네. AI 시장이 이제 중동에도 열리는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가 한 주 동안 17%나 올랐고 네. 엔비디아가 16%, 애플도 한 6%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무디스의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나와서 그거는 지금 미국에 반영 안 됐는데 네. 아마 오늘 저녁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개장할 때 어떨지 네. 좀 떨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이제 뭐 그냥 무디스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등을 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장 먼저 강등을 했던 게 S&P. 네. 네, 그때는 근데 주식시장이 사실 그냥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당시에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유도 뭐 지금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부채 협상이 잘 안 된 데다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뭔가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예.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S&P 지수가 마이너스 하루에 6%나 빠졌던 이유가 네. 전혀 예상을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네. 그때 한참 이제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랑 그러니까 2011년 네, 그때 11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피치가 피치, 내려고 네. 했는데 그때는 미리 등급 전망을 미리 좀 낮추거든요. 강등하기 전에 그래서 낮추고 2개월 후에 이제 네. 신용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때 국내 증시가 그 이후로 한 2달 더 빠졌어요. 네. 그 이유가 아마 그 전달에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주가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2차 전지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아 그러네요. 매물이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신용등급까지 겹치면서 안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정치권 협상이 또 안 되고 재정적자 감당 어렵다. 이유는 똑같은데 무디스도 한 6개월 전에 등급 전망을 하향했기 때문에 뭐 등급을 낮춰도 네. 사실 이상할 어느 정도 건 약간 예고는 있었으니까.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일시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2011년만큼의 그런 좀 충격은 네.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네. 어쨌든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 낮췄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가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또 그런 부분이니까 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부채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사가 뭐 108년 만에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아래로 네. 내렸다 이러면 이제 투자자는 마음이 약간 무섭지만 뭐 이거는 그 시장에서는 뭐 언젠가 무디스가 낮추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이제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이제 하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이게 방금 속보가 떴어요. 떴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보고 계셨군요. 그래서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감세 법안이 네, 하원 통과한 건 아니고 네,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예산위원회를 먼저 통과시켜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원고 쓸 때만 해도 그 부결됐었어요. 공화당이 네. 반대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의외였죠. 공화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트럼프 법안을. 예, 근데 이제 설득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예.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아 17대.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행이네요.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요. 네. 본회의에서 한번 이제 표결을 해서 네. 최종 통과 여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민주당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제 반대표가 돌아서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은 일부 의원들이 좀 기권표를 좀 던졌나 봐요. 찬성한 건 아니고 강경파가 네. 기권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감세 법안 관련해서 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또 아동 건강보호 프로그램 네.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2차 전지나 친환경에 들어가는 그 세액공제라든가 보조금 아, 네, 이런 것들도 네네. 이제 좀 줄이자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그 하원 이제 예산위원회는 통과했기 때문에 네. 하원 통과 가능성은 좀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더 다수당이거든요. 네, 통과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차후에 이제 상원으로 갔을 때 통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방금 이제 속보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렇게 좀 이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미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불만을 처음에 표출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또 속보 나온 건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네. 네, 통과돼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했고 결국 요걸 근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제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되면 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10년간 이제 3~5조 달러 정도의 그 이제 국가 부채 증가가 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신용 등급 강등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미국의 부채가 좀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확 올랐다가 지금 또 어떤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0만 네. 달러 넘었다가 네. 이제 더는 좀 못 올라가고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금값이 좀 빠졌고 네, 금이 빠졌다면서요? 네, 금이 좀 네.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한참 금 오를 때 비트코인은 좀 안 좋았는데 네. 반대가 됐죠 최근엔. 근데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오르고 비트코인도 금 좀 대체로 좀 오히려 올라 버렸고 네. 금은 아시겠지만 올랐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가지고 금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라고 예전에 한번 전달해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 이제 아래로 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수출이 늘고 있어요. 금 수출이. 한참 이제 금괴 수입한다고 영국에서 네. 난리가 났는데 네.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금 공급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니까 지금 뭔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 3,200달러대 정도까지 조금 이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 조금 꺾인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은 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금값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 중앙은행의 수요가 여전히 좀 많거든요.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금 수요가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에서 매입하는 금 수요 한 연간 1,000톤 정도 된대요. 요게 연간 금값을 한 20%. 어느 중앙은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다. 세계 예. 중앙은행 다 합해서요. 네, 네. 그러면 요게 연간 금 가격을 한 20%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금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요즘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달러 대체로 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걸 좀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금 가격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 가격 상승은 다시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좀 증시가 안 좋았고요. 코스피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23포인트 정도 빠져서요. 네. 2603.42포인트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11.32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713포인트 네네. 13.75포인트에 끝이 났는데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고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이런 이제 큰 수출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다만 오늘 그 주가가 좀 좋았던 업종은 그 조류독감 관련주들. 뭐 왜냐면 브라질에서 아마 뉴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이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글쎄요. 닭고기 수출이 60일간 중단된다고 네, 하는데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에너지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원전 왜냐하면 대선 TV 토론에서 네. 어제 보셨겠지만 그 에너지 얘기가 가장 또 화두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나라 뭐 신재생 에너지, 네. 원전, 원전이냐 뭐냐 뭐 이런 이렇게 데이터 센터 또 공방이 건설하려면 오갔죠. 네, 맞아요.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시장에 반영돼서 원전주나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좋았는데 이쪽 제외하고는 오늘 좀 대부분 증시는 신용 등급 우려로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네. 아까 뭐 말씀하셨죠? 2023년에 제가 잘못 들었었나요? 어떤 2차 전지 말씀하셨었던 건가요? 아니었나요? 2차 전지. 아, 2차 전지가 네. 이제 그 전기 그러니까 이 배터리나 이런 거 보조금 받는 거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삭감되는 걸로 네. 지금 공화당 법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예. 최근에. 예. 그러면
좀 언제쯤 이게 좀 부활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법안이라는 건 또 이제 어쨌든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법안인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게 완전히 폐지되면 어떡할까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전면 폐지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이게 단계적 폐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악은 좀 면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아주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더 급나간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최악은 지나갔고 그리고 좀 최근에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전기차 판매라든가 이런 거 부진한 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뭔가 이제 전기차 판매라든가 정책적으로 뭔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뉴스는 아직 없기 때문에 나쁜 건 좀 지났지만 또 뭔가 이제 특별한 올라갈 흐지 만한 이게 상승시킬 마치 만한 그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최악인 건 다 이제 아는데 주가는 많이는 안 빠지는데 그거 좀 비슷하죠. 오를 만한 뭔가 좀 재료가 없어서 약간 답답한데 결국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럽에서 우리나라 좀 배터리 뭐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든가 아니면 테슬라 신차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는 모습이 나오면 거기에 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그런 뭔가 좀 전기차 판매에 대한 네.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바닥은 잘 다지는데 네. 조금 여전히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과도 좀 관련해서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 지난주에 아마 뉴스 들으셨을 텐데 밀라노에서 이제 한미 양국이 환율 협의했다 이런 좀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창용 총재가 한번 언급한 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좀 약간 압박이 있지 않았냐. 예. 근데 이걸 또 보면 실제 서로 협상했다는 거 네. 뭐 약간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얘기는 들리기도 하는데 다만 이건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내용 공개는 안 됐는데 네. 일단 환율 협의했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환율 정상해라. 네. 이런 좀 일부 그 미국의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많은 국가에 좀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번에 아마 대만 달러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사실이라면 네. 환율은 이제 1,400원 이하에서 당분간 머무를 것 예, 같다.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고 네. 특히 그래도 이렇게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원화 가치 상승은 내수에는 좀 긍정적이고 지금 뭐 이번 대선에서도 제일 큰 이슈가 내수 부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내수를 위해서라면은 원화 가치가 좀 오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이런 흐름은 일단 내수에 좀 긍정적이고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오늘은 좀 팔았지만 5월 들어와서 드디어 10개월 만에 처음 순매수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팔아치워가지고. 근데 이게 네. 달러 약세랑도 연동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대표하는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마 네. 리서치 이게 신고가 경신됐다면서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의료 관광객의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 의료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네, 또 그러니까 말씀해 의료 주신다면요. 관련 기업들로는 이제 파마 리서치, 뭐 클래시스, 원텍 같이 이제 네. 피부과 가면 이제 그런 기기들 있는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1분기 실적도 물론 좋았고, 근데 지금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오는데 네. 10명 중에 1명은 의료 관광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성형외과를 많이 갔어요. 네. 대학병원이나. 근데 지금은 피부과 비중이 55%입니다. 그래요. 2023년도에는 이게 12%밖에 안 됐거든요. 피부과 비중이. 네. 근데 올해 4월 데이터는 무려 5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또 피부과를 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국에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는 이유가 네. 의사분들이 하는 데다가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고 싸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구조적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우리나라 많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내수 부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 봐야 할 금융 일정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젠슨항 CEO가 컴퓨텍스 2025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내일은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